그러면 이제 뭘 선택하느냐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확실히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고 나서 금리를 내리기에는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약간 운전하다 농로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금리를 잘 못 내릴 거예요, 올해는. 그게 좋은 거냐는 거예요. 계속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어딘가에서 기스가 나기 시작하면 내릴 거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했던 것부터 네. 거의 1년 다 돼가지 않나요? 그래서 또 나온 얘기는 그래 넌 당신 생각이고 미국의 크레딧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하이힐드도 높아 올라오지 않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없으니까 크레딧 여력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다 주장을 하죠. 그게 또 반대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막 이거 뭐 신용시장이 망가지니까 빨리 금리를 내릴 거다 그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래도 안 내리고 왔었고 은행은 은행대로 정리를 했었고.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히길 기다린 건데 예. 가장 근본적인 거는 물가가 안 잡힐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만성 고혈압 환자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결국 언제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보험성 금리 인하로 물가가 좀 잡혀가면서 조금씩 높낮이를 낮춰주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네. 우리가 나중에 금리 인하가 될 건데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순간이 오면 이미 늦었다. 늦은 순간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응급실 가서. 응급실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금리를 막 빠르게 혈압약을 써야지 혈압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 올 것 같고 지금은 그럼 올해는 어떻게 올해의 질문이라면 잘 금리를 못 내리겠죠. 뭐 한두 차례? 많아야? 이게 얼마나 또 웃긴 얘기냐면 우리가 연초에 만났었잖아요. 그때 아마 만났을 때 한 7차례 내린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왜 7차례도 더 웃겼다는 얘기는 뭐였냐면 그때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그랬다는 컨센서스가 그랬어요. 그때 뭐냐면 물가가 빠르게 내려갈 거니까 7차례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예. 경기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 7차례 내릴 수가 있죠. 경기가 훼손되면서. 뭐 근데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아닌데. 그럼 당장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경기가 정말 미국이 굉장히 단단하냐? 네. 뭐 이거는 뭐 이번 코로나 때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초과 저축도 올 3월 이후에 다 소진됐고 여력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미국 사람들은 소비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뭐 명목 소비가 늘었다 어땠던 간에 이게 쉽게 말해서 과거부터 선형으로 보면 이 정도로 소비가 강력하게 살아있는 거죠. 당연히 미국 경기 지표가 좋겠죠, 지금은. 근데 저건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쵸, 거의 비슷한 소비를 하더라도 소매 판매액은 또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저것만 놓고 보면은 또 서비스 쪽도 그렇고 소매 판매도 그렇고 계속 뜨겁게 보이고. 엄청나게 빚내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신용. 그렇죠. 신용카드 이자율 중앙값이 24%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친 듯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뭐 소비의 나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높은 이자, 그러니까 이런 거 금리가 낮을 때 소비 많이 하는 것도 그런데 네. 높은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용 대출이 확대된다는 거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돈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뭔가 계속해서 돈을 필요해서 대출을 해서 넣어서 뭔가 할부했던 걸 돈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아닐까 싶은 그런 추정도 가능하죠. 여하튼 미국을 보면 소비가 소득 대비해서 너무 높아요. 네.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 증가율이 중요한데 미국의 소비가 계속 이렇게 뭐 그나마 우리의 수출을 받쳐주는 이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소득 변화 대비 소비 변화 비중.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소비하냐. 그럼 비율로 보면 거의 소비한 거 훨씬 더 소비한다는 신기합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현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이걸 반영해 가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부터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약간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소비도 그렇고 뭐 경기가 되게 이제 뜨거워 보이는데 어느 날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혹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논리에 대해서 반론이 이제 나온 거. 왜 그럴까? 신기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계속 소비를 하지? 그래서 답을 찾은 거죠,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올라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퇴직연금 계좌 이렇게 열어보면은 해피해져서 떴다블 같구나. 그러니까 나는 소비 이렇게 해도 되겠어 하고 소비한다는 거예요. 막 다우 나스닥 막 뜨거운 자산, 웰스 이펙트로 소비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 없다. 외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만 소비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그 일자리도 보시면 희한한 게 여기 데이터 어떻게 안 가져왔는데 일자리 수 증가를 보면 엔잡러잖아요. 다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는. 그렇죠. 그거 돈 없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 밤에는 쉽게 말해서 파트타임. 직장 다니다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 뛰고 이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미국도 지금. 네네네.
그건 빈부격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제가 요즘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이 자산 효과 때문에 올라온 건데 너무 미국의 소비를 뭐 대출 받는 사람에 국한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거 기시감인데 항상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미국의 소비는 뭐 이 다른 차원에 들어갔다. 그럼 반대로 하면 미국 증시가 좀만 흔들려도 뭐 전반적으로 경기 확 맛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걸 따라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워낙 이익이 좋으니까 정말 이쪽 버블을 가는 건가 저도 고민을 해요. 여하튼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 이거예요. 과거에 보면 이 음영 처리한 게 NBR이 지정하는 경기 침체기예요. 우리가 뭐 기술적 침체는 2분기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 나오면 뭐 경기 침체 얘기하는데 원래 미첼이라는 사람이 NBR이라는 전미 경제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전미 뭐 경제 무슨 협회 뭐 그래서 이거죠. 거기서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다 모든 지표를 종합해서 이때가 경기 침체였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늦게 말해줘요. 지나고 나서 얘기해 준다면서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팬데믹 때 경기 침체 기간이 여기 얼마였는 줄 아세요? 요때 보이시죠? 파란 음영색. 저렇게 얇아요? 예. 2020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라고 2달이었다고 말을 해요. MBR에. 2달간의 경기 침체였다. 침체기였다. 경기 침체기는 거의 분기로 계산하는 거 아니던가요? 그거는 기술적 침체라고 해서 2분기 연속 예, 마이너스면 예. 기술적 침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MBR은 다양한 경제 지표를 갖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건 요 2달이 경기 침체였다고 말해준 게 2021년 7월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면 한참 지나고 나서. 요 경기 침체기라는 게 결국 나중에 보면 주가가 상당히 결국은 이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지나고 나서. 그렇죠. 항상 주가는 상당히 이게 보면 다 회복되고 난 이거를 다음에. 보고 있던 것보다 그냥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왔다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그 금리를 내리면 그때부터 뭔가 유동성 랠리가 또 시작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에서 보여드린 거는 이때가 경기 침체였잖아요. 최소한 80년대 이후에는 이때 이제 빼고 나서는 금리 내리기 시작하니까 경기 침체 이때가 경기 침체였다는 거예요. 네네. 이때도 내리기 시작하는데 경기 침체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한 1년 항상 뒤에. 좀 후행적으로 오고 저 이때도 후행적인 내리고 나서 이때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후행적인 경기 침체를 또 후행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네. 우리가 자꾸 우리가 마치 뭐 제일 좋아하는 말이 버핏이 옛날 주주서안에서 뭐 무도의 그 시계는 없으니까 문 옆에 있다가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게 참 어렵다는 거지 제 말은. 근데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네. 사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경기이고 네. 주식 시장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유동성 랠리가 시작이 되면은 물론 이제 그것도 금리가 뭐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내리느냐 이 차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또 이제 돈의 맛으로 경기 침체 가건 말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MBR이 정의한 경기 침체 기간 이전에는 그 정의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무너졌을 때라는 거죠. 항상. 이미 그러니까 한 1년 지나서 판단을 해주는데 항상 이 파란색 음영점이 있을 때는 주가 박살 나 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보면 금리 인하를 했었더라. 그거를 어떻게 더 먼저 미리 알 수 있는 알 방법은 수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어느 날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내리게 되는 국면이 온다면 그건 굉장히 불안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리는 배경을 같이 봐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금리를 처음에 내릴 때는 괜찮겠지 하고 내린 거죠. 물론 다른 사례가 있었어요. 95년인가에 그린스펀이 내릴 때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내려서 연착륙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연착륙, 소프트 랜딩 아니면 노 랜딩 아니에요. 네. 근데 제 말은 그럴 확률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올해 만약에 어느 순간에 금리 얘기를 할 때 네네. 그쵸 올해 금리를 뭐 한두 차례밖에 못 내린다고 하면 버텨주겠는데 만약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안 좋은 시그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을 보고 해석을 네. 하자면 그러면 오히려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도 그 배경 원인을 같이 봐야겠습니다만 그린스펀처럼 파월이 좁은 길을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농로에 빠지지 않게 보험성으로 내릴 가능성은 혹시 그게 예를 들어서 9월부터 내리기 시작을 한다 하면 그거는 보험성일까요? 아니면 그걸로 다 기대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면 당연히 폭등할 거로 보는 거죠. 9월에 내린다면 폭등한다. 늦은 금리 인하는 아니고 망가진 다음에 금리 인하는 아니고 보험 인슈런스 컷이니까 주식시장은 날아갈 것이다. 그거 어떻게 파월 의장한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파월이 그린스펀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잘 못했었잖아요 지금까지.
파월이 잘 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걸 평가할 정도는 뭐 안 돼요. 평가 아니 뭐 심플하게 원래 그 계속해서 물가 지표를 갖다가 PCE 고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CPI가 튀었을 때 그때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PCE는 많이 안 튀었으니까 괜찮다. 그때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이후에 그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파월한테 뭐 결과적으로 면죄부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게 옹호하려는 볼 건 수도 아니고. 있고. 하여튼 그때도 좀 빗나갔었고 작년 말에도 상당히 올해 금리를 격하게 내릴 것처럼 마치 뭐 약간 코멘트를 하는 바람에 올해 금리 엄청 내릴 줄 알았는데 사실 지나고 봤더니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지금 한 번 내리는 것 같고도 하고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연준에 우리가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연준이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게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는 결국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다 빠르게 올라갔다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니까 연준의 전망이 매우 중요했는데 사실 어쩌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사이클이랑 연준 사이클이 다른 경우도 많았어요. 과거에 보면. 우리가 안전에 먼저 내리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좀 자꾸 뭐 이상하게 시장에 이상한 믿음들이 있어요. 뭐 연준이 안 내리면 우리도 못 내린다. 그런 게 어디서 우리가 안 좋으면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올릴 때도 먼저 올렸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릴 때 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카나리아 같은 나라잖아요. 글로벌 경제. 우리 경제가 만약 생각보다 더 별로다. 우리가 내리겠죠. 알고 봤더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 저는 금리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지금 뭐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매 점도표 바뀌는 점도표 놓고 또 패드와치에 어떤 그런 거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어쩌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생각보다 금리가 좀 빠른 속도로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뭔가 이게 좀 찝찝한 거구나. 그 정도는 좀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언제 나온 줄 아세요? 그때는 제가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한 2년 전인가 그때 막 경기 침체 간다고 엄청 난리였었어요. 그때는 막 세계 공황 올 것처럼. 네. 갑자기 이런 얘기 쑥 들어갔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제야말로 드디어 금리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야 내릴 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니야? 금리가 올해 중에 내리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속도로 내리는지가 매우 앞으로 판단할 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아니 했네. 이게 되게 또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봤을 때는 극단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야지만 지금은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 선멸이 어려운 거예요. 묻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뭐 AI 반도체라든지 네. 화장품, 전력기기, 라면, 뭐 식음료 이런 주식만 갖고 있으면 네. 우리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양극화의 이 위에 네. 행복한 거죠. 야 시장이 이렇게 좋아.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이제 야 시장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과연 하반기에도 이런 장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제 또 6월도 이제 꺾이는 시점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방송 혹시 보시면 뭐 잘했다가 아니라 누구보다 라면도 좋아했었고 네네네. 방산도 좋아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저는 롯데면 그렇잖아요. 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 잘 가고 뭐 그때 뭐 화장품 같은 것도. 화장품도 제가 네. 좋아했었죠. 다만 반도체는 하이스만 이렇게 갈 줄 몰랐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게 이렇게 HBM이 관련된 소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갈지는 예상 못했어요. 국내적으로 본다면 또 하나는 좀 소외된 것 중에 될 것 같아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조선주를 상당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조선주는 예. 지금도 좋게 생각하는데 조선주가 있고 또 이제는 글로벌 소비도 좀 여행도 가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거 간과했던 게 여력이 없구나.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좀 확산이 돼야겠는데 결론은 뭐냐면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그거에서 빼먹은 게 또 있어요. 굉장히 견고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밸류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있는 섹터 두 섹터가 있어요. 은행주와 자동차예요. 네네네네. 이거 두 개는 계속해서 어떤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그 좀 모니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도 굉장히 단단하죠. 결론적으로 이거에는 아직 잘 안 보이니까 고민인 거예요. 만약 여기서 뭐 특정 종목 얘기해서 그러는데 네이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우울하죠. 그렇죠. 백화점 주식도 저도 이렇게까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만 있나요? 뭐 최근에 반등 좀 했지만 2차 전지도 여전히 이제 힘들죠. 선제 보조금들도 줄고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숫자는 확실히 좋아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조선 같은 거 생각보다 막 달려 있게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그래도 뭐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첫째 종목 선별이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만약 질문하셨으니까 한다면 실적만 놓고 본다면 정말 반도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딜레마가 딱 생긴 거예요. 그럼 뭐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갔으면 지수가 2,900 가 있겠죠. 근데 전자는 여기서 소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들이 있냐면 그래 HBM이 이렇지만 결국 레거시인 네. 뭐 낸드랑 메모리도 확 쫓아갈 거야. 뭐 이런 논리 하는데 그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 뭐 변화가 없으니까 지금 숫자가 안 나오는 거죠. 그쪽이 지금 숫자들 보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여기 좀 그리고 뭐 유틸리티 쪽은 적자에 도는 거고 네. 굉장히 견고한 게 자동차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전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이런 주주들 좋겠다 했는데 업종으로 보면 자동차 주주들은 참 편하겠구나 생각은 해요. 꾸준하고 뭐 배당도 많이 준다고.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자동차 중심의 실적 개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걸 갖다가 은행도 마찬가지고 좋은데 참 이것만 안 갈 것 같아 다른 거 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근데 여전히 이건 바뀐 게 없다. 지금까지 3월 말 이후에. 지금 이제 실적 전망이 얼마나 개선되느냐 네. 그 의미인가요? 또 하나 이제 확실한 모멘텀은 이거 같아요. 그냥 미국 내 제조시설 만드는 공사. 아까 이제 말했던 LS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변압기라던가 뭐 여기 기계업종도 해당이 되잖아요. 미국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또 고민스러워요. 막 여기 보면 품목별 컴퓨터, 일렉트릭 관련된 것들, 뭐 온갖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좋긴 한데 주가가 먼저 좀 땡겨서 반영해 간 느낌? 땡긴 차원이 아니라 거의 뭐 이제 그쵸. 마그네틱처럼 이제 슈퍼 이끌림. 예. 예. 좋건데 좀 요것들 공급망 내재화라는 모멘텀은 유효할 것 같아요. 이슈로서는 테마로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하나 또 까서 보면 또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또 하나 자동차랑 반도체를 좋다고 했는데 증가율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를 여기서 제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데 나와서 종목 뭐 좋아 보이니까 하이닉스가 갔으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쫓아갈 겁니다 하면 제일 편하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들고서 쫓아가길 기대하고 있으니까. 500만 주주들이. 예. 그렇죠. 제일 원하는 말이겠죠. 저는 이걸 보면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자동차가 증가율이 돌아서기 시작했고 자동차 이렇게 수출이 이런 식으로 늘고 있죠. 꾸준히 보이시나요? 예. 의외로 자동차가 단단한 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진실에 제일 편안하게.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뭐가 있을까 보다 보면 뭐 자동차에서 예를 들어서 만도라는 회사도 또 나올 수도 있고 현대차, 기아차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쪽이 오히려 좀 이거는 뭐 리서치 의견이라기보다 제가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편안하게 올해 자주 얘기했던 거예요. 자동차 뭐 남들 관심도 없는데 편안한 것 같다 정도. 근데 참 자동차가 살 때 이제 굉장히 고가의 내구재이기도 하고 캐피탈을 끼고 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영향도 많이 받아서 자동차 시장이 참 부진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몇 달 전까지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거죠. 내수 생각하면 살 돈이 없다 생각하시는데 예. 해외를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여기에 들어가면 네. 들어가서 좀만 공부를 해보면 네네네. 우리는 다 2차전 전기차로 갈 줄 알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기차로 잘 안 가잖아요. 하이브리드 차가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를 제대로 하는 도요타, 현대, 기아차 왜 뭐가 더 있죠? 아하. 그 시장을 먹은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 잘 될 땐 전기차 잘 팔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커지기가 쉽지 않아요. 전기차를 하려고 했더니 인프라가 너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전기차는 중국이 압도하잖아요. 이 중국을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관세를 저렇게 올리고 유럽도 거의 관세를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못 팔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보조금은 거의 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 이제는 다 전기차 인프라 쪽에 보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보고 온다면 그 시장이 좀 늦게 오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2차 전지 주식이 헤맸던 거고 또 하나 그러다 보면 그럼 현대 기아차는 계속 잘 팔겠네? 수출을 보면 계속 숫자가 갱신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진짜 저력인 것 같아요. 뭐 가솔린, 디젤, 뭐 전기차 또 거의 다 하이브리드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 보수적으로 변하잖아요. 여기서 뭐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노땅들 많으니까 노땅들한테 형 뭐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자동차 얘기를 많이 해요. 자동차랑 조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올해. 저는. 조선도 뭐 답답해들 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날라가잖아요. 뭐 한미반수 이런 거 보다가 이거 뭐 이렇게 재미없네. 저 근데 꾸준히 올라요 이런 것들도. 방산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쪽도 조선 그런데 방사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예.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턴어라운드 산업 중에 뭐가 있을까 하면 대표적인 게 조선인 것 같아요. 수준은 이미 회복됐는데 그렇죠. 저가 수준 빠지면서 돈 버는 수익으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사이클이 오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 뭐 좀 답답해하지만 뭐 여러 명이 와서 여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쪽으로 가면 시장이 극단에 있기 때문에 물론 주식을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이스 매매하고 있는데 하이스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거지 뭐. 그죠. 매매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뭐 전선주들도 막 이렇게 물론 변압기주 좋지만 그런 거 자신 없는 분들은 뭐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그나마 답답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여기에 이제 포함되면 이제 더 들어가면 뭐 LG전자처럼 이제 뭐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진출하냐를 점검하는데 숫자들이 좋아지는데 아직까지는 좀 사람들이 공감대가 젖은 편이니까. 여하튼 그런 종목들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들을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성향의 차이예요.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주도주 갖고서 막 위에서 치고받아야지 돈을 벌겠죠. 근데 그런 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싼 주식을 찾아야 돼. 싼 주식. 싸구려 주식 말고. 싸구려 주식은 그냥 싸구려고. 싼 주식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뭐 자동차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선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아직은 기업 실적 대비해서 싸 보이는 것들인데 단단해 보이는 것들.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인 것들. 뭐 이런 게 그나마 저 같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 질문에 있어가지고 종목은 얘기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여기서 반도체는 뭐로 하고 이럴 정도의 제가 지식도 없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장 같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은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경계하면서 주식은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는 저희가 또 이 YG 클럽 통해서 LS 증권 애널리스트 분들 모셔서 또 이제 섹터별 또 세미나를 들으면 또 되는 거고요. 내 시간을 한 50시간 넘게 써야 될 거예요. 7시간 하나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산업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 같은 거 민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을 싹 정리해 주시니까